지은호가 사라진 날,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라지기 몇 시간 전 병원 진료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저 간이식 안 하겠습니다. 침묵이 방안을 덮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옆에 앉은 고성희는 처음에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은호야, 뭐라고 했니? 다시 말해봐. 지은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손등이 하얗게 질리도록 동의서를 쥐고 있다가 그 종이를 아주 천천히 접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간 못 드린다고요. 처음에는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친엄마라고 찾아오셨고 오빠가 아프다길래. 근데 제가 왜 찾아졌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전부 다 알고 나니까 못하겠어요.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전부 다 알았다니 무슨 소리야? 이 문서요. 지은호는 가방에서 출력물을 꺼냈다. 박성재가 보내준 이메일을 그대로 인쇄해온 것이었다. 지은호가 출력물을 내려다봤을 때 맨 위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보육원 출신 아이에게 접근하는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단계별로 정리된 문장이 이어져 있었다. 먼저 아이가 마음을 열도록 정서적으로 다가가 친해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 다음은 슬쩍 혹시 우리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친자 가능성을 흘리면서 상대의 기대를 키우라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DNA 검사를 자연스럽게 제안해 관계를 공식화할 근거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었다. 마지막 네 번째 줄에는 그렇게 쌓아 올린 믿음을 이용해 간 이식 공여 동의서의 서명을 받아내라는 목표가 적혀 있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사람이 아니라 보육원 출신 아이 한 명을 놓고 짜놓은 냉정한 설계도에 가까웠다. 그 밑에는 프로젝트 총괄 고성애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저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고 싶었는데요. 실제로는 제 감정이 순서가 아니라 프로젝트 순서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딸로 보기 전에 제 가안 기능부터 먼저 체크했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고성희의 얼굴에 떠오르던 죄책감 같은 기색이 순식간에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래, 인정할게. 처음엔 우진이 때문에 찾은 것도 맞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도 사람인지라 흔들렸어. 버렸다고 생각했던 애를 다시 눈앞에서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니? 그럼 지금 저한테 딸이면 오빠 살리자고 말할 수 없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저는 누군가의 죄책감이랑 다른 누군가의 병세 사이에 끼어있는 부품 아니에요. 간 한 번 주고 평생 사랑받을 수 있다는 식의 계산, 저한테는 모욕이에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지은호 씨, 우진 씨 상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공여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선택으로 이 수술 안 하겠습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의 표정에서 마지막 온기가 걷혔다. 은호야, 너 지금 뭘 버리는지 알아? 너만 희생하면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 우진이는 살고 너는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저를 책임지겠다는 말, 이제 안 믿어요.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부터는 저를 책임질 사람은 저예요. 그게 엄마가 싫든 좋든. 그녀는 동의서를 그대로 두고 진료실 문을 나섰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고성희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재벌가 저택 서재. 고성희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유리 장식을 하나 둘씩 내려놓으며 숨을 골랐다. 안 하겠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살면서 별별 사람의 거절은 다 겪어봤다. 투자 거절, 계약 거절, 후원 거절. 돈이나 조건을 조금 바꾸면 언젠가는 대부분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돈도 지위도 이름도 통하지 않았다. 내 몸은 내 거예요. 지은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 네 몸은 네 거지. 문제는
그 간이 없으면 내 아들이 죽는다는 거야. 책상 서랍을 여는 손이 떨렸다. 오래전에 끊었다고 생각했던 인연. 지금은 불법 장기 알선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네트워크의 명함 묶음이 나오자 고성희는 눈을 감았다 뜨며 중얼거렸다. 나 이거 다시는 안 쓰겠다고 다짐했었는데. 하지만 우진의 누렇게 뜬 얼굴과 의사가 건조하게 설명하던 예후가 그 결심을 부숴버리고 있었다. 가한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 기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녀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연결 좀 해줘요. 예전에 나한테 선진 의료 시스템 소개해준 사람 있죠? 그래, 그 사람. 이번엔 빙빙 돌지 맙시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 아이 동의 안 해도 수술대에 올릴 수 있는 방법. 수화기 너머에서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웃었다. 역시 이 사장님은 결정 한번 하면 후퇴가 없으시군요. 반면 AP그룹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결심이 내려지고 있었다. 박성재는 이지혁과 마주 앉아 문서를 탁자 위에 펼쳐 보였다. 이 파일 아버지께 보고해야겠다. 생각보다 빨리 결론 냈네. 솔직히 말하면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근데 내가 회사에서 내세운 게 뭔데? 사람이든 숫자든 절차를 지키자는 거였잖아. 그 절차를 제일 크게 무시한 사람이 우리 집 식구면 모른 척하면서 직원들한테 정직이 어쩌고 말할 자격이 없지. 이지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부터 지키자는 말이 결국 지키려는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끝나면 그게 제일 웃긴 거야, 성재야. 박성재는 잠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근데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버지도 엄마도 나도 아니야. 은호 씨야. 프로젝트 문서에 적힌 최종 단계가 오늘 예정이었어. 이지혁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다. 그 말은 우리가 모르는 선택지가 이미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두 사람은 동시에 시계를 봤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진이 담당 의사부터 만나자. 그리고 경찰에도 바로 연락 넣어야겠다. 그래. 이번 판은 집안 문제로만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납치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다. 고성희는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평소 재단 행사에 자주 보이던 사람이었다. 은호야, 엄마가 오늘은 정말 사과만 하려고 불렀어. 그날 진료실에서 내가 너무 몰아붙였지. 얼굴 보고 네 말 그냥 다 들으려고. 메시지는 담백했다. 전화도 아니고 긴 장문의 편지도 아니었다. 정순이의 반응이 떠올랐지만 지은호는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정말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인 건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만나볼게요. 대신 병원은 싫고 사람 많은 데였으면 좋겠어요. 알겠다. 강남 쪽 카페로 잡을게. 너 좋아하던 케이크 파는 데 있더라. 도착해보니 그곳은 카페가 아니라 메디컬 라운지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다. 카페는 위층이고 여기 2층은 건물 손님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야. 조용해서 좋아. 들어가 보니 커피 향 대신 소독약 냄새가 났다. 지은호의 발이 순간 멈췄다. 여기 병원이잖아요. 정식 병원은 아니고 검사실 겸 상담센터 같은 거야. 너 건강 상태도 그래도 한 번쯤은 전문적으로 다시 봐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오늘은 수술 얘기 안 하겠다 했지? 그 약속은 지킨다. 동의서 같은 것도 안 내민다. 대신 네 몸이 진짜 위험해지지 않도록 기본 검진 정도는 받자. 이건 엄마 욕심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고성희의 눈빛에는 죄책감보다는 초조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도망칠까? 아니야,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의원 안쪽 작은 방.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차트와 서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수치상으로는 공여자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취만 잘 들어가면 심각한 변수는 없을 것 같네요. 마취요? 지은호가 되물었다. 검사 과정에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방에서 설명 들으셨잖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 마취 동의한 적 없는데요. 아까 동의서에 서면 검사 설명 들은 것 뿐이에요. 저는 오늘 서류에 아무것도 사인 안 했어요. 고성희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아가, 서류라는 게 다 비슷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건강검진용이야. 너 요즘 피곤하다 했잖아. 때마침 피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비타민도 맞고. 그럼 왜 문을 잠그셨어요? 지은호의 시선이 조용히 방문 손잡이로 향했다. 아까 들어올 때만 해도 열려있던 문이 언제부턴가 안쪽에서 닫힌 채였다. 손잡이에 달린 잠금 장치가 분명히 내려가 있는 걸 지금에서야 알아챘다. 그냥 프라이버시 때문에.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프라이버시가 재간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건 아니죠? 가운 남자가 눈짓으로 간호사를 불렀다. 이사장님,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의료가 아니라 범죄의 언어로 넘어간다는 신호 같았다.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정순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 몸 상하게 하는 선택만은 하지 마라. 그녀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저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집에 가겠습니다. 고성희가 팔을 낚아챘다. 안 돼, 지금 나가면 우진이는 끝이야. 그럼요, 끝내세요. 지은호가 돌아보며 말했다. 재간을 전제로 한 끝이라면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요. 가운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투명한 앰플이 손바닥에 쥐어져 있었다.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시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짧은 노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문 밖에서 울렸다. 경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가운 남자가 다급히 앰플을 책상 서랍 아래로 밀어 넣었다. 고성희의 손이 지은호의 입을 막으려다 말았다. 입 다물고 있어. 지금 나까지 무너지면 네가 기댈 데도 없어져. 지은호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전 이미 엄마한테 기대는 걸 오래전에 그만뒀어요. 문이 강제로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지방경찰청 팀입니다. 불법 장기 알선 및 강제 이식 시도 혐의로 이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긴급 체포를 진행하겠습니다. 형사의 시선이 고성희와 가운 남자 간호사 그리고 침대 위에 준비되어 있던 의료기구들 사이를 차례로 훑고 지나갔다. 누가 환자이고 누가 이식을 주선한 사람입니까?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다가 손을 들었다. 전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수술에도 동의한 적 없습니다. 검사인 줄 알고 왔고 마취 얘기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당신이 지은호 씨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어떠한 형태의 간 이식이나 장기 기증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상태가 맞습니까? 네. 제 몸에 대한 결정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상황 전체의 색깔이 바뀌었다. 형사는 바로 수갑을 꺼냈다. 고성애 씨, 당신을 불법 장기 매매 및 강제 장기 적출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시는 말은 모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외쳤다. 나는 그냥 내 아들 살리려고 한 것뿐이야. 엄마가 아들 살리자는 게 왜 죄가 되는데? 형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물어봐야 하는 사람은 이 딸입니다. 이 아이 몸이 당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며칠 뒤 박진석이 고성희를 다시 마주한 건 변호사실도 서재도 아닌 조용한 접견실이었다.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죄를 묻는 사람과 죄를 들은 사람의 자리였다. 감히 날 이렇게까지 속였어? 목소리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말 한 글자 한 글자에 눌러 참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고성희는 억지 미소를 지으려다 실패한 사람처럼 입꼬리만 떨렸다. 여보, 그게 그런 표현은 좀. 여보, 박진석이 냉정하게 잘랐다. 지금도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와?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다. 탐정 보고서, 계좌 추적 내역, 불법 이식 브로커와 오간 메일 복사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은호 납치 시도 관련 경찰 진술서. 친딸에게 간 달라고 한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다. 어리석다고, 악착 같다고, 그래도 엄마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 근데 납치까지. 그는 낮게 웃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짧은 숨 같은 소리였다. 보육원 출신 아이 하나 계획 세워서 감정 흔들고 DNA 검사 유도하고 마지막엔 수면제까지 준비해서 수술대에 올리려고 했다고. 그 아이가 누구냐? 네가 버린 딸이야. 고성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찔했다. 난 그녀가 말을 꺼내려 하자 박진석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눌렀다. 변명하지 마. 이제 와서 아들을 살리고 싶었다는 말 100번 들어도 내 귀에는 난 다른 사람 몸쯤은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했다로밖에 안 들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집어들었다. 보육원 출신 대상 접근 계획이라고 적힌 문서였다. 이게 네 진심이야? 감히 내 회사 로고 우리 재단 이름을 이런 문서 밑에 깔아놔.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넌 나까지 이용했어. 내가 아이 잘 챙기는 엄마의 약하다는 걸 알면서 우진이 아픈 것만 보여주고 성재를 향한 죄책감 자극하고 결국 내가 널 믿게 만들었지.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한 거야. 그래도 저런 여자는 아이를 버리진 않겠지. 이렇게 믿게 만들었잖아.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근데 네가 한 짓은 뭐야? 첫 번째로는 딸을 버렸고, 두 번째로는 그 딸 몸을 통째로 갈아 넣으려 했고, 세 번째로는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 했다. 이게 사람인가? 고성희의 눈에 분노와 억울함, 두려움이 뒤섞였다. 나도 살려고 그랬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아들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이 집안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그래, 다 네 사정이지. 박진석이 냉정하게 잘랐다. 근데 그 어떤 사정도 아이를 버리거나 아이 몸에 칼을 대려는 이유가 될 순 없어. 내가 평생 늦게 알았을 뿐이지. 진실은 처음부터 하나였어. 넌 필요하면 사람도 버리고 필요하면 사람 몸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진석의 대답은 짧았다.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그 말에는 이혼 서류보다 더 단단한 결별의 의지가 실려 있었다.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거고 재산, 집, 자리 필요한 건 최소한만 챙겨줄 거야. 대신 세 가지는 분명히 할 거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다. 첫째, 이 집안 이름으로는 다시는 네 죄를 가리지 않을 거다. 둘째, 성재든 우진이든 아이들을 앞세워 네 편을 만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셋째, 지은호 앞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마라. 그 아이가 널 용서하든 말든 그 선택마저도 이제는 그 아이 거니까. 고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 나를 사랑한 적은 있었어요?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있었지.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줬고, 그래서 네 말을 믿었고, 그래서 성재 옆에 앉혀 놓을 수 있었어. 근데 사랑이었던 마지막 순간은 네가 아이를 버리기 전이었나 보더라.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난 남편이 아니라 피해자로 네 앞에 서 있을 거야. 우진이를 속이고 성재를 속이고 지은호를 이용하려 한 사람. 그게 네 정체고 난 그 진실에서 더 이상 눈 돌리지 않을 거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를 대신했다. 건강은 알아서 챙겨라. 이제 서로 각자 산다. 그가 등 돌려 걸어나가자 접견실 안에는 고성희의 숨소리만 남았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두 손을 움켜쥔 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이 사람 인생에서 나는 완전히 끝났구나. 처음으로 재벌가 안주인이 아니라 한 사람 고성희로서 버려졌다는 감각이 늦게 아주 늦게 그녀의 가슴을 찔러 들어오고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나 AP그룹과 재단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진석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가문의 잘못과 장기 이식 사건을 인정했고 회사 이름과 재단 이름을 더 이상 누구의 방패막이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날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또 다른 것들이 겨우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그 시각 구치소 접견실 유리 칸막이 사이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앉아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고성희였다. 와줘서 고맙다.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꼭 쥔 채 그저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네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 계속 생각했어. 고성희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저를 딸로 본 게 아니라 간으로 보셨잖아요. 그 말 처음엔 억울했거든. 나도 나름대로 널 찾으려고 애썼다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 나만의 사정이 있다고. 변명할 말이 너무 많았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투명한 유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마치 그 너머에 닿을 수 있을 것처럼. 근데 오늘 회장이 한 말 듣고 깨달았어. 내가 널 찾았다고 믿었던 시간 내내 넌 나한테 사람이 아니라 계획의 마지막 조각이었구나. 지은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더라. 고성희의 목이 잠시 메었다. 너를 버렸던 그날도 네가 누군지도 모른 채 다시 끌어오려 했던 지금도 나는 한 번도 넌 네 몸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한 적이 없더라. 낳았다는 이유로 피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당연히 내 선택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지은호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성희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내가 네 인생에서 엄마 자리 욕심낼 자격이 없다는 생각뿐이야. 감옥에서 뭐라도 생각해 보겠다고. 처음으로 내 삶을 내 잘못만 떼어놓고 봤거든. 우진이 핑계,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핑계,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자리 핑계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건 딱 하나더라. 네가 싫다는데도 멈추지 않은 사람. 그게 나더라. 지은호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한 번만 멈춰달라는 말 들으셨어야 했어요. 알아. 고성희가 끊어 말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하러 부른 거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그냥 네가 나 때문에 납치까지 당하고 수술대 앞까지 끌려갔다는 그 사실이 언제까지고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가 않아서. 언젠가 네가 오늘을 떠올릴 때 그래도 그 사람 마지막에는 자기 죄는 알고 들어갔구나 정도까진 생각해줬으면 해서.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저 아직 엄마를 용서 못해요. 그 말에 고성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씁쓸하게 내려갔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네가 여기 와준 것만 해도 이상할 만큼 고맙네. 은호야.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가 언젠가 나를 완전히 몰라도 괜찮아. 저 사람 나한테 이런 짓 했던 여자야라고만 기억해도 돼. 근데 꼭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싫다고 말했을 때 멈췄어야 했던 사람이 끝까지 멈추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는 거. 그건 너 때문이 아니고 오빠 때문도 아니고 세상 때문도 아니고 철저히 나 하나의 잘못이라는 거. 지은호는 그 말을 천천히 삼켰다. 유리 너머의 여자는 여전히 야망의 흔적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처음 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알겠어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잘 모르겠지만 책임은 누구 건지 이제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접견 종료 벨이 울렸다. 직원이 다가와 시간을 알렸다. 가볼게요. 지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성희는 손을 뻗다 마지막 순간에 멈췄다. 잡지 않을게. 이제야 알겠거든. 널 붙잡는 손이 네 인생 목줄이었다는 거. 지은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 걸어 나갔다.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성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라도 네 인생에서 나는 물러나는 게 맞겠지. 유리 너머로 보이던 딸의 그림자가 복도 너머로 작아지다가 사라지자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삼켰다. 이번 눈물에는 누구 탓도 어떤 핑계도 섞이지 않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향한 눈물이었다.